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한 편의 비디오처럼 재생되곤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기억이에요. 누구에게 털어놓기에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는데 제 마음 풀 곳 한 곳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평소 즐겨 듣던 사연 남녀에 익명으로 글을 보내봅니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한동안 들어가기를 망설였습니다. 집에만 들어서면 가슴이 콱 막히고 무거운 바위가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늦어지면 그 사람의 불호령이 제 목을 조여올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큰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쉰 후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곧 삐리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분위기 자체가 다름을 느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려도 문 앞에 와서 짖는 보리가 보이질 않았죠.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강아지를 불렀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어딨어? 엄마 왔어. 보리야? 강아지를 부르는데도 나오질 않는 걸 보며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본능적으로 스산한 기운에 소름이 돋았죠. 저는 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방 저 방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보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옷 스치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문은 30cm 정도 열려 있었어요. 저는 문을 건드리지 않은 채 열린 틈 사이로 보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바닥부터 살펴보던 저는 이내 침대 위까지 살피게 되었고 그 순간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저도 모르게 히익 소리를 냈죠.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제 두 손 위로 공포와 슬픔에 흘러내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발 무사히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무색하게 문틈으로 손이 불쑥 나왔고 이내 안방문이 활짝 열리며 그 사람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뒤를 돌아 온 힘을 다해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현관문의 열린 버튼을 누르자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사람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제 목은 순식간에 뒤로 꺾였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뒤로 끌려갔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아버님의 완력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가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난 이미 마음의 준비 끝났다. 너만 눈 딱 감고 하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없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공포에 질린 채 무조건 빌었습니다. 침대 위에 숨을 쉬지 않고 널브러져 있던 보리가 보였어요. 그게 곧 내 모습이 되겠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가 쓰시던 안방 화장대 위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흰색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혼절할 것만 같았죠. 그 순간 시집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어쩌다 아버님과 제 사이가 이렇게 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8년 전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첫 방문을 했을 때가 떠올랐죠. 어머님과 아버님은 누가 봐도 사이가 무척 좋아 보이셨어요. 남편도 인정하는 인고 부부였죠. 나 오늘 어머님 아버님 보면서 엄청 부러웠어. 부부가 저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도 있구나 하고. 두 분 사랑이 유별나긴 하시지.
자식보다도 서로가 더 우선순위인 분들이시니까. 난 30년 넘게 두 분이 서로 애정 표현하는 거 보고 자랐는데도 가끔은 닭살 돋아. 그게 뭐 어때서? 난 보기 좋기만 하던데. 난 아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네 앞에서도 서로 음식 입에 넣어주는 거 보고 좀 걱정했어. 민주 네가 흉 볼까 봐. 난 너무 좋아 보이던데? 우리 아빠는 그런 엄마가 옆에 없어서 안타깝다 생각될 정도로. 나도 자기랑 결혼해서 저렇게 오래오래 서로 위해주면서 살고 싶어. 정말? 아유, 나도 그래, 민주야. 사실 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할 자신 있다고. 정말? 믿어도 되지?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윈도 부부가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보며 나도 나이 들어서 저런 부부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죠. 첫인사를 간 날 두 분은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에 비해 능력도 집안도 좋지 않았음에도 어느 것 하나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성품을 칭찬해 주시고 착한 며느리 보게 되어서 기쁘다고 해주셨죠. 결혼 진행도 척척 되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었어요. 아버지 손톱엔 늘 까만 기름때가 끼어 있으셨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음에도 집 한 채 살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새를 사신 아버지였으니 제가 시집갈 때도 보태주실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상견례 전날 친정아버지는 혼수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함을 미안해하셨죠. 아빠가 우리 민주 혼수 풀세트로다가 꿀리지 않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사고치는 바람에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돼서 소파랑 TV는 최신형으로 좋은 걸로다가 놔주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아빠. 나 혼수해 갈 돈 충분히 모았어. 알잖아, 나 알뜰한 거. 알지, 우리 딸. 경제관념 하나는 끝내주는 거. 이 아빠랑은 다르긴 말이다.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셔. 아빠는 그저 운이 안 좋으셨을 뿐인데. 갑자기 차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그게 뭐 아빠 잘못이야? 보행 신호도 아닌데 갑자기 뛰어드는 자전거를 무슨 수로 피해. 친정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3개월 전 사고가 나셨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다치지 않으셨지만 자전거를 타고 돌진한 그 사람은 많이 다쳤어요. 결국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고 아빠 잘못이 아님에도 피해 보상을 많이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모아둔 돈을 고스란히 합의금으로 날리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상견례를 앞두고 혼수며 결혼 비용이며 걱정이 많으셨죠. 저는 모아둔 돈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빠 마음은 그게 또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민주 아버님, 이렇게 귀한 따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석이가 사람 복은 타고났어요. 민주 양 같은 착한 사람을 만나서 말입니다.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민주 아직 많이 부족한데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간다니 아비로서 참 마음이 놓입니다. 부족하긴요. 민주처럼 예의 바르고 마음 따뜻한 아이 드물어요. 저희도 은석이가 민주를 만나서 참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덕담이 오고 간 후 잠시 침묵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결혼 준비와 관련해서요. 민주 아버님께서 마음 쓰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예, 저희는 그저 두 아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집도 혼수도 모든 결혼 준비는
저희가 맡으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민주 아버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그게 제가 넉넉지 못해서 아직 변변히 해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오늘 자리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나머지는 어떤 것도 마음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로지 애들만 생각합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평생 민주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제게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민주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그리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도 가족이잖아요. 사돈끼리 서로 거리 두지 말고 가까이 지냅시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민주랑 은석이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에 신혼집과 혼수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시면서도 저희 아버지 체면도 살려주셨어요. 아버지도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죠. 저희의 결혼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처음 모습 그대로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성품이 무척 좋으셨어요. 어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엔 배려와 가르침이 있었죠. 솔직히 엄마의 빈자리가 길어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았을 텐데 한 번도 타박하지 않으시고 제가 기분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알려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배워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민주야, 무칼질이 제법인데 벌써 손에 익었구나. 어머님이 저번에 알려주신 대로 해봤어요. 칼끝 말고 손목을 써라 하셨던 거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요. 그랬지. 손목이 부드러워야 칼질도 예쁘게 나오고 손도 안 다쳐. 사실 말이지, 인생도 그렇더라. 칼질이 인생이랑 같다고요? 그래. 살다 보면 마음 상하는 말도 듣고 부딪히는 일도 있잖아. 그럴 때 너무 정면으로 힘주면 꼭 손 다치는 것처럼 마음도 다치지. 조금 부드럽게 때론 돌아서면 오히려 더 단단해져. 맞아요. 요즘 그런 거 자주 느껴요. 바로 말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꾹 참고 기다리면 더 좋게 풀리는 일도 많더라고요. 그게 참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넘기는 거야. 그걸 한다는 건 민준이가 참 속이 깊은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아직 배울 거 많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야. 사람 마음도 칼처럼 다뤄야 돼. 너무 날카로우면 다가오기 어렵거든. 살짝 무뎌져야 따뜻해지는 거야. 어머님 말씀은 꼭 좋은 책 한 구절 같아요. 가끔 이럴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참 복이다 하고요. 나도 민주 같은 며느리 얻은 게 큰 복이지. 자, 이제 나물 무쳐보자. 이건 손맛이 중요하니까 이번엔 민주가 해볼래? 네, 어머님. 이번엔 저도 손맛 한번 내볼게요. 저는 제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배울 점이 많은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결혼 후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제가 시집을 잘 갔다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제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어요. 남편도 잘해줬고 시부모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들이었으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성공한 것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으니 남편에게도 더 잘하게 되고 남편이 잘해주니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꽃길만 걸을 줄만 알았던 제 인생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온 집안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질 않았죠. 누구보다도 아버님이 가장 힘들어하셨어요. 새치만 조금 보이던 검은 머리가 한 달 만에 하얗게 새실 정도로 어머님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힘든 건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머님의 사고 이후로 밥 한 술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은 불도 안 켜고 식탁 앞에 앉아있는 제게 지친 어투로 말했어요. 또 이러고 있었어? 아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미안. 저녁 안 먹었지? 내가 얼른 차려줄게. 민주야, 지금 밤 10시야. 나 오늘 야근하고 저녁 먹고 온다고 했잖아. 아, 그랬었나? 당신, 아니다. 나 씻을게. 남편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한숨을 내쉬고는 욕실로 향했어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것과는 너무나 다른 죽음이었기에 모두가 일상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홀로 남겨진 채 빈집에서 혼자 지내셨어요. 남편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매일 전화로 자주 안부를 챙겼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늘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통화를 끝낸 남편에게 아버님 어떠시냐고 물으면 괜찮으신 것 같다고 했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아버님 댁에 방문했다가 쓰러져 계신 아버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영양실조로요. 남편이 아버님을 입원시킨 후 제게 연락을 해서 알았어요. 제게는 병문안을 오지 않아도 되니 대신 아버님 댁 청소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시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들어간 집은 예전 시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와 포근했던 집은 커튼으로 가려져 어두워져 있었어요. 싱그러운 화초들이 놓여있던 거실 구석엔 죽은 식물들만 가득했고 바닥에 마른 잎들이 떨어져 발에 채일 정도였죠. 어머님이 짓는 구수한 밥냄새로 가득 찼던 집은 온갖 악취와 쾌쾌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짐들을 정리정돈하고 빨래를 돌린 후 주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싱크대엔 제가 만든 반찬들이 고스란히 버려져 있었죠. 일주일 전에 제가 보낸 반찬들이었는데 하나도 손을 대지 않으셨던 겁니다. 썩은 음식을 처리하지 않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고 넉 달 동안 열지 않은 창문 때문인지 화장실과 방 구석구석엔 곰팡이마저 피어 있었죠. 집을 치우면서 저절로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집안을 치우는데 꼬박 8시간이 걸렸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도 조금 열어두고 나왔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수행 받고 계셔. 의사 말로는 일주일간 거의 아무것도 안 드신 것 같다네.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참, 집은 좀 치웠어? 많이 더러웠지? 응. 그래, 고생 많았어. 얼른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리고 어? 아니야. 이따가 집에 가서 얘기할게. 이따 밤에 아버지 주무시면 집에 갈 거야. 밤 11시가 다 되어서 남편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심각하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민주야, 사실 나 2달 뒤에 출장 잡혔어. 우리 팀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라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꼭 가야 하고. 아, 그래? 그래서 말인데 자기 힘든 거 알지만 혹시
우리 아버지 좀 돌봐줄 수 있어? 어? 아버님을? 그런데 아버님이... 아버지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려 놓을게. 나 출장 갔다 오는 3주간만 아버지 댁에 가서 합가해서 지내자, 어? 저는 차마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버님을 혼자 둘 수도 없었어요. 또 혼자 두면 식사를 안 챙기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걸 남편도 아니 제게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아버님이 퇴원하신 후 남편이 시아버지를 설득했는지 합가를 하기로 했어요. 아버님의 승낙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은 합가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필요한 짐들을 시댁으로 옮겨주었고 시아버님과 당분간 함께 지내게 되었죠. 남편과 지내는 2주일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고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식사를 챙기니 아버님도 10kg이나 빠졌던 몸무게가 일주일 만에 3kg이나 늘었죠. 남편은 제게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건강이 회복되실수록 저에게는 조금씩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은 아버님과 마주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점심 식사를 차려낸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먹던 국을 또 올렸냐? 아, 혹시 입에 안 맞으세요? 아침에 잘 드시길래. 그 순간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국을 엎는 소리였어요. 내가 개냐? 삼시세끼 똑같은 국 처먹게. 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새끼 똑같은 거 올리는 법이 없었다. 뭐해 당장 치우지 않고. 아,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마른 행주를 가져와서 쏟아진 국을 닦아냈습니다. 바닥까지 쏟아진 국을 닦으려고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의자를 비켜주지 않고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위에서 무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저는 최대한 시아버지의 다리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바닥을 얼른 닦아냈습니다. 그런 식의 반찬 타박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남편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이런 일로 남편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아침밥이 안 올라왔어? 죄송해요, 아버님. 금방 진지 올릴게요. 게을러 빠져서는 네 친정은 원래 이렇게 게으르냐? 그러니 그 모양 그 꼴로 평생을 살아도 집 한 채 없이 살았겠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처럼 좋은 분이 어디 계시다고. 아버지 원래 사람 돈으로 판단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아버지 요즘 예민해지시고 힘든 마음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모욕 주는 건 아니죠. 여보, 나 괜찮아. 그만해요. 야 임마, 넌 지금 네 엄마 없다고 난 무시하냐? 그럴 거면 합가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난 쫄쫄 굶다가 되져서 네 엄마 따라갈 테니까. 아버지.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서두를게요. 못난 놈, 이 여자에 홀린 미친놈의 새끼. 남편은 아버님이 그럴수록 저를 많이 안쓰러워했습니다. 민주야, 혹시 나 없을 때 아버지가 당신 힘들게 해? 안 그래. 원래 잘해주시는데 오늘따라 많이 마음이 힘드신가 봐. 그러니까 당신도 아버님 속 긁지 말고 그냥 못 들은 척해. 당신 힘들면 얘기해, 어? 계속 그렇게 끙끙 참지 말고. 알겠어,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저는 그 후로도 아버님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잃은 시아버지의 히스테릭은 날로 심해지셨어요. 어이 식모, 물 떠와.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은 남편이 없을 때 저를 식모라고 불렀어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처럼
저를 들들 볶기도 했습니다. 어이 식모, 저녁 때가 다 되어가는데 어디 가는 거야 이 시간에? 아버님, 저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두부가 다 떨어져서요. 그래, 그럼 올 때 저기 떡집에 가서 약밥 하나 사와라. 내가 그 집 약밥만 좋아하는 거 알지? 네, 그럴게요, 아버님. 그 집 약밥 아니면 안 된다. 네, 아버님. 약밥 안 사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네? 아, 네. 저는 시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떡집이 7시까지 영업을 하니 시간은 충분했어요. 저는 두부를 사서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떡집 문이 닫혀 있더군요. 여름 휴가를 간 거였어요. 아버님의 말투를 되돌아보니 아버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았죠. 저는 고민 끝에 큰 마트에서 파는 약밥을 대신 사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약밥이 든 봉지를 아버님께 내밀자마자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물잔을 던졌습니다. 제 얼굴 옆으로 물컵이 날아갔고 곧 유리컵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요망한 것 어디서 눈속임을 하려고 해? 이런 근본도 모르는 약밥은 근본 없는 네가 처먹어라. 시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제가 울자 방 한구석에 숨어있던 보리가 나와 제 곁으로 왔습니다. 괜찮아, 보리야. 난 괜찮아. 넌 오늘 별일 없었어? 저는 코를 훌쩍이며 보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보리는 제 손에 얼굴을 갖다 대었어요. 저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푸들 특유의 갈색 곱슬털이 제 손에 닿으니 놀랐던 마음이 좀 진정되었습니다. 시댁의 합가은으로 보리도 저 못지 않은 순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리를 발로 차려고 한 적도 몇 번 있었고 한여름인데 베란다에 가둔 적도 있었습니다. 냄새난다는 이유로요. 보리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데려온 푸들 강아지예요. 처음엔 시아버지도 보리를 예뻐했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놀러 오실 때마다 시어머니와 함께 보리 간식을 한 보따리 사다 주시기도 하고 강아지 생일엔 강아지 방석을 선물로 사오기도 하셨어요. 저희 부부 쉬라고 대신 산책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공격을 하시니 보리도 시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럼 보리가 안쓰러웠어요. 깨진 유리를 모두 치우고 나자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대뜸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오기로 했다. 네? 시애비 얼굴에 묵칠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 무슨 말씀이시냐고 재차 물어도 시아버지는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친구들과 전화통화하는 걸 듣고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했다는 사실을요. 장례식에 와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친구분들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3일 전부터 장을 보기 시작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시아버지도 음식들을 보시고는 흡족하신지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친구분들이 오셔서 음식 칭찬이 자자했어요. 다들 시아버지를 위로하며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웃으며 얘기를 나누셨죠. 아유, 며느리가 아주 솜씨가 좋네. 음식이 정갈하고 아주 맛있네. 이거 한다고 고생 좀 했겠는데. 그러게 음식한다고 수고했어요. 고맙게 잘 먹을게요. 아니에요. 입맛에 맞으실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전부 다 맛있어요. 동훈이 너는 좋겠다, 야. 며느리가 이렇게 솜씨가 좋아서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얘는 살림하라고 데려다 놓은 건데 당연히 잘해야지. 그래봤자
우리 마누라 발톱만큼도 안 돼. 심어 잡아먹었으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냐? 거참 무슨 말을 해도 야야 그 얘기 그만하자. 술만 떨어진다. 마음에도 없는 칭찬 그만들 하고 술이나 한 잔씩 받아. 쟤는 뭐 시킬 때나 부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시아버지가 저를 식모 부리듯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니 시아버지 친구들은 모두들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다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는지 화제를 돌렸고 이내 분위기는 다시 풀어졌어요. 그러던 중 친구분 중 한 분의 말씀으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동훈이가 재수씨 그렇게 되고 많이 족족할 텐데 며느리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뭐래?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래잖아. 손주라도 안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야 간 사람은 있고 새로운 사람 보며 살아가지. 지금 결혼한 지가 몇 해라고 했지? 한 7, 8년 됐지. 그렇게나 됐어? 그래, 남들 같으면 애 셋은 낳고도 남았지. 하여간 저거 들어오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창식이 너는 며느리 잘 골라서 들여. 내 짝 나기 싫으면. 옛말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내가 겪어보니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 친구들은 저를 앞에 두고 민망한지 다들 술만 들이키며 논기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쿵둥이만 보면 애만 잘 낳게 생겼구만. 도대체 애를 왜 못 가져? 아버님, 친구분들도 계신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님 취하셨나 봐요. 술 그만 드셔야겠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야, 자네들이 봐봐. 애가 출산하기 좋은 몸매는 아니냔 말이야. 그렇긴 한데. 그렇게 말하며 시아버지가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졌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었죠. 그러자 시아버지 친구까지 제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뻗길래 놀라서 그만하시라고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치가 떨렸어요. 시아버지 친구들 앞에서까지 저를 모욕주는 모습에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죠. 저는 캐리어에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아버님과 친구들이 술상을 벌인 거실을 지나는데 시아버지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장난 한번 한 거 가지고 싸가지 없이 군다는 친구분도 있었고 그만하라고 이 상황을 난감해하는 분도 계셨죠. 시아버지는 그저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제가 시댁에 없으니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원래 살던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계속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사람 걱정되게.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결국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희롱당한 이야기를 하자 남편도 좀 놀라긴 하더군요. 여보, 이제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 도저히 아버님이랑 같은 공간에 못 있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 주가 나 출장인데. 민주야, 너 힘든 거 알아.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생각 안 나? 그건... 제가 아버님을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곁을 지켰던 건 바로 과거의 기억들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암에 걸리셨었어요.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아빠를 살려보겠다고 밤새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병원 이전도 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었죠. 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6개월 남았다는 의사의 진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시부모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잘해주셨습니다. 아빠 병원에 제가 보호자로 상주하며 병상을 지킬 때가 떠올랐어요. 민주야,
우리 병원 로비에 도착했다. 아버님의 전화를 받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어차피 면회도 안 되시는데. 알지. 그래도 어떻게 가만히 있냐? 사돈 어르신은 좀 어떠시냐? 지난번 항암 치료가 좀 차도가 있었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지신 것 같다가도 또 힘들어하시고 그러세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자, 이거 받아라. 식사 대용 음료였습니다. 암 환자들이 식사를 잘 못하니 영양을 채우기 위해 먹는 음료였어요. 어머님은 어차피 못 드실 걸 알지만 아빠를 위해 이런저런 반찬들을 만들어다 주셨죠. 민주야, 네가 아빠 곁에서 계속 힘내라고 응원해드려라. 그래야 사돈도 힘내서 일어나시지. 네, 감사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반찬해다 주시고. 이게 뭐 별거라고. 이것밖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지. 우리 민주 많이 힘들지? 언제든지 보호자 교대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하고. 정말 감사드려요. 그 반찬은 사돈이 다 못 드실 거다. 그럼 민주 너라도 챙겨 먹어. 보호자가 힘내야 환자도 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버님. 눈물 보이는 저를 두 분이 함께 안아주셨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게다가 아빠의 병원 치료비까지 모두 부담해 주셨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아버님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좋은 묘자리까지 봐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 일이 떠올라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죠. 민주야, 너도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하잖아. 너까지 이러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버티라고. 네가 조금만 견뎌주라, 어?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나 힘들다고 당신 버리고 도망쳐버리면 천하의 나쁜 년 되는 거 나도 아니까 참은 거라고. 아버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재수없는 년인가 봐. 그래서 아빠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마저 그렇게.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아. 야, 강민주, 그게 왜 네 탓이야? 아이, 정말. 아버지는 왜 그런 막말을 하셔가지고. 남편에게 한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남편은 자책하는 저를 보며 당분간 아버지 집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장 때도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집에 있던 남편이 연락을 받았죠. 네? 여보세요? 어디시라고요? 경찰이요? 네네, 맞는데요. 사고요? 저희 아버지 많이 다치셨나요? 예.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다치셨대. 저와 남편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아버님은 응급실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셨죠. 경찰분들께 자초지종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차도로 뛰어들었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병원에서 정신과 쪽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거부하고 계신 상태였죠.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정말 죽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신호 바뀐 줄 알고 가다가 그런 거다. 경찰들 말은 그게 아니던데요. 사람들이 말하길 아빠가 무작정 차도로 걸어갔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에이, 아니래도 그러네. 그럼 의사들 말대로 정신과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아버지 우울증 있으신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참 필요 없다니까.
그나저나 쟤는 왜 달고 왔냐? 지 시애비 체면은 안중에도 없는 거를 뭐하러 데려왔냐? 당장 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시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시아버지의 강력한 거부로 정신과 진료는 받지 못하셨어요. 차가 아버님을 닿을 듯 말 듯 쳤다는데 다행히 몸에 다른 이상은 없었죠. 천만 다행이었어요. 운전자와도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볼 것을 권했고 남편은 조만간 설득해서 모셔오겠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아버님이 걱정되어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걱정된다며 출장 가기 전에 휴가를 내서 저와 함께 아버님을 돌봤어요. 아버님은 안일하지만 차도에 뛰어든 게 실수가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안했죠.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며 출장 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버님을 잘 살펴봐달라고요. 남편은 무거운 마음으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남겨진 저와 시아버지는 적막한 집에 덩그러니 남겨졌죠. 집에서 나는 소리는 보리가 현관 밖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 가끔씩 짖는 소리뿐이었어요. 저는 전처럼 아버님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드시기만 하셨어요. 모진 말도 한마디 없으셨죠. 오히려 이 적막한 분위기가 외주를 타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어요. 아버님이 제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손주라도 있으면 좋겠다. 네? 손주 말이야. 죄송해요, 아버님. 아시잖아요. 저희 사정. 운석이한테 문제 있는 거 진짜 맞냐? 네? 그게 무슨... 너한테 문제 있는 거 감추려고 우리 아들 핑계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래, 그 시험관인가 뭔가 해봤다는 그거 4번이나 시도했는데도 안 됐다 이 말이지. 네, 너는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하고. 네. 죄송해요, 아버님.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냐?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가 떠나시고 허전해 하시는 아버님께 손주 하나 안겨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남편도 저도 늘 그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남편은 희소정자증인데 거의 무정자증이나 다름이 없어서 시험관 시술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아버님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걸 느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일을 하고 있는 저를 계속 눈으로 쫓는 느낌이었죠. 아버님, 뭐 시키실 거라도. 없다. 일 봐라. 네, 아니다. 목욕하게 물이나 받아놔. 네, 아버님. 아버님은 제가 받은 욕조에 목욕을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버님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나오신 거였죠. 저는 깜짝 놀라 깍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후 옷을 입고 나오셔서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문자로 알려주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의 행동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걱정된다는 답변만 줄 뿐 먼 타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너무 걱정되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뿐이었어요. 다음날 아버님은 외출을 한다며 집을 나서셨습니다. 아버님, 어디 나가세요? 오늘 병원에 좀 다녀오려고 한다. 병원에요? 어디 아프세요? 혹시 지난번에 사고 때문에 아프신 거세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무슨 병원에 가시는데요?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 비뇨기과에 갔다 올 거야. 비뇨기과요? 어디가 불편하시길래?
어디긴 어디겠어. 네가 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구나. 이야, 오늘 점심은 나가서 먹고 올 테니까 차리지 말고 너도 좀 쉬고 있어라. 그럼 다녀오마. 저는 아버님이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가신 사실은 바로 남편에게 알려주었죠. 남편이 아버님께 따로 여쭌 것 같은데 딱히 뭘 알아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좀 푹 쉬었습니다. 강아지와 산책도 다녀오고 씻기고 나서 같이 침대에 누워서 쉬다가 잠이 들었죠. 그러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어요. 열린 방문 틈 사이로 강아지가 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나 싶어서 문틈을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문틈 사이로 사람 눈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너는 참 잘도 자는구나. 수면제라도 먹었냐?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네. 죄송해요. 얼른 저녁 차려드릴게요. 아니다. 저녁도 묵고 왔다. 개가 문제네, 개가. 네?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개가 문제라던 말이요. 며칠 후 아버님이 제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종이에 살 물건들을 잔뜩 적어주셨는데 그 물건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자물쇠와 케이블 타일을 사러 철물점부터 들렸죠. 그리고 마트에 들려 소주 한 병과 강아지 간식을 샀습니다. 시아버지가 강아지 간식까지 사오라고 시키신 거였어요. 이제 마음이 좀 괜찮아지셔서 보리에게도 마음을 열려는 건가 싶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날짜를 보니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5일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남편이 돌아와 날 데리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현관문 앞에 보리가 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보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대신 거실 바닥에 핏방울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손에 들려있던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느 방에도 보이질 않았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 저는 또 한 방울의 핏방울을 발견했습니다. 한 뼘쯤 열려있던 안방문 사이로 방 안쪽을 살펴보았어요. 제 눈이 안방 침대 위를 향한 순간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보리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보리는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건지 몸을 들썩이지도 않았죠. 꽃무늬 이불 위를 자세히 보니 보리가 흘린 피로 이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순간 안방문이 열렸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안간힘을 다해 뛰었어요. 하지만 제 손이 현관문에 닿기 전에 아버님의 손이 제 머리채를 잡았죠.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도대체 보리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네? 보리, 네 시어머니한테 보내줬지. 네 시어머니가 보리를 참 예뻐했었잖냐. 내가 외롭지 말라고 보리 보내줬다. 아버님 지금 제정신 아니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이거 놓으세요. 후회? 그건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손주도 못 낳아줘, 시애미도 잡아먹어. 그러니 네가 후회를 해야지, 뻔뻔한 년.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아버님 이러시면 하늘에 계신 어머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네 시어머니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손주 많이 바랬었다.
내가 이제 그 소원 이뤄주려고 한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머리를 잡혀 안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보리가 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프고 무섭고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나도 곧 보리와 같은 신세가 되겠구나 싶었죠. 아버님은 미리 준비해둔 끈으로 저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도 질렀어요. 제발 이웃들이 이 소리를 듣고 신고해 주길 바랬습니다. 아버님은 제 왼손에 케이블 타이를 걸어 침대 창살에 걸었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소리쳤어요. 얌전히 있어라. 그럼 쥐도새도 모르게 끝내줄 테니까. 아버님이야말로 여기서 그만두세요. 은석 씨 어떻게 보려고 그러세요? 우리 은석이가 얼마나 효자인데 은석이도 다 내 뜻에 따라줄 거다. 그렇고 말고. 손이 묶여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시아버지는 액체가 든 하얀 통을 뒤집어 수건에 묻혔습니다. 그거 뭐예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진한 알코올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숨을 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혀를 꽉 깨물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려던 그 순간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기억이 사라졌어요. 잠에서 깨었을 때 눈앞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민주야, 정신이 들어? 민주야, 괜찮아? 남편은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저를 계속 불렀습니다. 저는 제 몸부터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았죠. 아버님은? 경찰서에. 미안해, 민주야. 어떻게 된 거야? CCTV. 보리 보려고 설치해둔 CCTV. 남편이 출장 가기 전에 아버님 댁에 CCTV를 설치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던 거죠. 출장이 예상보다 짧아지면서 며칠 일찍 귀국해서 돌아오게 되었고 CCTV를 보던 중 시아버지가 보리를 해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였대요. 그래서 경찰에 긴급 신고를 하고 급히 서둘러 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간 거였고 제가 위험에 처하기 직전에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였어요. 남편은 그 뒤에 도착을 했고요. 아버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감금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 조사 및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방문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아버님은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죠. 냉장고에서는 아버님의 것으로 추정되는 하얀 액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란 스포이드도요. 아버님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신병원부터 가시게 되었어요. 의사는 상담 후 남편에게 결과를 따로 안내해 주었죠. 남편은 제게 그 결과를 말해주기를 꺼려했어요. 남편이 말 안 해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버님이 이렇게 크게 고통스러워 하신 건 바로 저 때문입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 쇼핑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곧 제 생일이라며 옷 한 벌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님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기분 좋게 선물을 사들고 나왔는데 그날 어머님이 어지럽다고 하시더군요. 아유, 오늘 컨디션이 영 별로네. 아침엔 괜찮더니. 민주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운전 좀 대신할래? 제가요? 어머님, 저 아직 초보인 거 아시잖아요. 초보도 운전을 해야 초보를 탈출하지. 난 아무래도 좀 어지러워서 운전 못하겠어. 집 가까우니까 오늘만 좀 부탁할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정 안 되겠으면 대리라도 부를까? 아니에요, 어머니.
어차피 10분 거리니까 제가 운전해 볼게요. 그래, 해봐야 실력도 늘지. 그렇게 시어머니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차선 변경도 잘 했고요. 잘하네. 어때? 역시 해보길 잘했지? 네, 어머님 말씀이 늘 다 맞으세요. 우리는 무사히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게 어렵더군요. 결국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셨고 봐주신다고 차 앞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후진하며 차를 주차선 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분명히 후진한다고 엑셀을 살짝 밟았는데 차가 앞으로 부웅 하고 나간 겁니다. 그 순간 놀란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답시고 또다시 엑셀을 밟았고 그대로 시어머니를 치고 말았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를 뒤로 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차를 조작해야 하는지 그 순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깜깜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차를 뺐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119에 신고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지만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정신 이상자로 만든 주범이고요. 남편만큼은 정신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여 너무 죄스러웠죠. 남편에게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어서 몇 번이고 이혼하자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용서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던 시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다 라고요.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남편을 봐서라도 저는 시아버지를 옆에서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진 말도 모욕적인 행동도 다 참은 거였죠. 하지만 아버님이 그날 저지른 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법적으로는 아버님을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저를 선처해 주셨듯이요. 아들을 위해 저를 선처해 주셔야 했을 아버님의 마음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드셨을 거예요. 저와 남편은 아버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주 찾아뵈었어요. 병원에 다닌 지 6개월 만에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민주야.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가 인간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어. 이젠 죽어서도 살아서도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게 됐구나. 아버님, 저도 아버님께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잖아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죽을 만큼 죄송해서 제대로 사죄도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우리 세 가족은 펑펑 울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가 다 씻겨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그날 한 행동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칼에 베인 듯 아팠어요. 아마 아버님은 더 그러시겠죠. 남편도 저도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 날이 올까요? 적어도 아버님과 남편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